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새해 첫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 그리고 공동 진행자 남해라고 합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하죠.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먼저 60갑자에서 을이 푸른색을 상징한다고 하고, 동양의 오행에서는 이것이 나무라는 뜻도 있어서 생명력과 성장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뱀은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동물인데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진 을사년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화,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은 언뜻 징그럽고 위험한 존재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겨울잠을 자고 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불사의 존재로 과거로부터 여겨져 왔다고 하네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치유의 신으로도 뱀이 여겨져 왔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인 WHO 마크에도 이 뱀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대 인도와 불교에서 뱀은 풍요의 신으로 숭배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뱀띠이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기운 받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비혼과 1인 가구의 증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작년에 한번 다뤄볼까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우성, 문가비 씨의 혼외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가족의 형태와 그 미래라는 점에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정우성, 문가비 씨의 혼외자 이슈에 대해서 남해님이 가진 생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메인 주제는 지금 그 미혼모가 아니라 1인 가구 증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정우성, 문가비 씨 이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솔직히 뭐 정우성, 문가비의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으로 결여가 된 행동이라거나 정우성이 뭐 상을 받는 자리에서도 사과를 했었어야 했나라는, 그랬어야 싶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비혼 출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저희 나라 인식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여겨질지는 모르겠는데 유럽이나 서양 쪽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기 유럽 쪽 이런 서양 해외에서는 그 비혼 출산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거의 한 40% 되는 그 출산 형태가 결혼이라는 형태 밖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결혼이라는 형태 자체가 뭐 무슨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야 결혼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유럽이나 서양 쪽에서는 우선 동거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동거를 하면서 애를 낳고
결혼을 하는 건 제일 나중으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통계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일단은 나미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도 않고 정우성 씨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할 필요도 크게 있진 않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우성 본인 입으로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한국 사회에서 이 비혼 출산에 대한 거는 아직 문화적으로 완전하게 사회에 녹여들지가 못했다 보니 논쟁이 될 만한 얘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는 뭐 각자 나름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비혼 출산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그 입장의 댓글을 살펴보면은 뭐 결혼을 안 하고 육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육아가 무슨 경제적인 것만 이렇게 뭔가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였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의 그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차피 정우성과 문갑이 그 둘 다 결혼을 원하지는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해봤자 그 가정 내에서의 불안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불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출산을 어쩌다 보니 하게 되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애를 낳았으니 그래도 결혼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원체 그 두 사람은 결혼을 원하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이 결과적으로 불행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뭐 가정이나 그 혹은 아이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하긴 아이 입장에서도 불화 가정에서 자라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죠. 뭐 제가 옛날에 배웠었던 바로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우성 문갑이 이 이슈에 대해서 처음에 그 이슈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죠? 첫 번째는 정우성 씨가 워낙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영화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좀 팬으로서 이제 자주 뵙던 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인식 구조 하에서는 정우성 씨의 이런 어떤 공인으로서의 위치? 공인으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 점이 약간 좀 우려되는 게 첫 번째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약간 한편으로 좀 반가운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정우성 씨가 워낙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니까 어쩌면은 이 비혼 출산, 혼외자 혹은 어찌 보면 미혼모 문제, 미혼부 문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정우성 씨를 통해서 이게 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계기로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그만큼 정우성 유명한 그 공인이 잘 해낸다면 좋은 선례를 남기고 그렇죠. 그 좋은 선례로 인해서 미래에 있어서 또 뭐 비혼 출산을 원하는 남자와 여자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이게 사실 미혼모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얘기는 되지만은 또 금방 사그라들고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큰데 정우성 씨 같은 이런 좀 스타가 이거와 관련해서 자신의 그 어떤 의견이나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기간도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으면 또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한다거나 이런 액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반대로 뭐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거나 아니면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돈도 그렇죠. 많이 벌고 있을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뭐 모든 국민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경제적 상황 자체라던가 뭐 네. 다른 문제라던가 이 정우성이 자해냈다고 해서 뭐 다른 비혼 출산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우성 씨가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문가비 씨가 결혼은 하지 않겠지만 아버지로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은 충분히 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보다는 책임이라는 말을 좀 했죠. 근데 조금 모호하죠. 뭐하죠? 책임이라는 것 그 자체가. 표현 자체가. 예. 근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일단 정우성 씨가 금전적으로 그 애가 힘들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는 좀 느껴졌거든요. 아무래도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근데 앞서 나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선례가 있지만 또 안 좋은 선례가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더라도 결혼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게 그 아이한테 심리적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노력은 한다고는 했는데 그 뭐냐 어차피 비혼이면 그 결혼하면서 생기는 아버지에 대한 역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아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저 아버지의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도 좀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실지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정우성 씨가 뭐 책임을 진다,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한 게 좀 모호하잖아요, 되게. 어찌 그쵸. 보면. 뭐하죠. 그러니까 이 모호한 게 어찌 보면은 달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도 모호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역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남해님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역할,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네. 일단 경제적인 안정감, 심리적 가장으로서의 안정감. 역할. 예, 그쵸. 뭐 외부 옛날부터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건 거의 아버지나 남성의 몫이었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예절에 대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예절과 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의 역할로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준다거나 할 수도 있죠. 물론 이게 여자가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네.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혼자 할 때보다 둘이 같이 할 때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염색체도 XY, XX 다르고 성적으로 약간 역할이 좀 고정된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일까요 혹시? 성적으로 고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에 대한 역할은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네, 생물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안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하신 가장 뭐 부양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그건 엄마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둘 다 돈 많이 벌만 하는 거죠. 네, 뭐 둘 중에 누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밥상머리 교육, 뭐 예절 이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특별히 성에 따라서 고정된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없지는 않고 사람 성격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데 네. 그 옛날에 뭐 육아 프로그램이라던가를 보시면 그 아이가 아버지를 대할 때 태도 그리고 어머니를 대할 때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뭐 아버지한테는 좀 더 고분고분해지는 반면에 어머니한테는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건 어머니가 약간 좀 아이를 이렇게 좀 편하게 대해서 오히려 아이가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약간 버릇없게 키웠다라고 볼 수 있죠. 한쪽이 무섭게 하고 한쪽은 되게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 아닐까도 싶은데. 그래서 둘이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도 남해님하고 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가 뭘 더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있을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 좀 그 정서적 좀 이렇게 좀 풍만한 그런 거, 풍부한 정서감, 이런 것들을 같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건 확실히 있지 않을까, 혼자 있을 때보다는. 그쵸. 약간 이건 좀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저희 옛날에 뭐 유럽이나 이런 왕족이나 귀족들 네. 혹은 신라 시대에도 있었던 근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많았었죠. 예. 그걸 약간 좀 예를 들면은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근친이라고 하면은 같은 유전자를 받았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병이라던가 취약점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기도 하고, 좀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몸이 또 뭐 어디가 안 좋게 나타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남자한테서만 자랐고 여자한테서만 자랐고를 한다는 거 보면은 네. 똑같은 사람한테서 자랐으니까 뭐 다른 외부에 대한 그런 반응이 비슷할 거란 말이죠. 똑같을 거란 말이죠. 다른 어떻게 면역이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할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연관성이 있는 얘기일지 잘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해님의 뇌피셜? 뇌피셜이에요. 네, 뇌피셜. 일단 뭐 그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그 정우성 문가비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미혼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미혼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가비 씨가 현재 미혼모 상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혼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남해님은 미혼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미혼모를 어떻게 생각한다라고는 별개로 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혹은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요. 약간 아직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다른 사회복지회나 아동복지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만 봐도 네. 표본이 280명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표본이 굉장히 적네요. 예, 그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한 그 280명 중에 90% 이상의 답변자가 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이 부정적으로 존재한다고 대답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표본이 적긴 하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현실이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차범위 커봤자 한 10% 내외로 되지 않을까. 오차범위도 좀 크기는 한데 표본 자체가 워낙 적어서. 혹시 미혼모에 관한 어떤 통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미혼모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미혼모,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녀가 있는 그 가구 수는 2025년 기준 150만 가구에 도달할 거라 보고요. 25년이요? 25년 기준으로 해서. 25년에 150만 가구. 예, 아직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계청에 사회통계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국의 인구 동향과라고 따로 조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 과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뭐 저희가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는 한데 네. 미혼모의 가구 수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저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인구 동향과에서는 줄어든다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35년쯤 되면은 한 5만 가구 줄어서 145만 가구. 혹시 이런 거 아닐까도 싶은데, 그 미혼모 가구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혼인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줄어드는 그런 거 아닐까도 싶은데. 사회적 인식이 좀 좋게 변해서 아이를 가진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다른 남성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남자들 자체도 여자랑 그 쾌락을 위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펜스룰? 이거는 같이. 그 어떤 결혼과 출산을 안 하려는 그 경향성을 네, 안 하려는 얘기하시는. 네. 어차피 지금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증가수는 좀 이제 둔화되거나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미혼모가. 네네, 그렇죠. 근데 사회 전체적인 그 비중으로 봤을 때, 퍼센트 비중으로 봤을 때는 네네. 미혼모 수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을까 싶기는 한데. 좀 많이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인구 동향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2025년에 1인 가구라고 부르죠. 그 가구 수는 816만 가구. 그리고 그 2045년대는 그래도 한 1000만 가구 정도 이렇게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 1인 가구의 증가 중에서도 미혼모의 그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잠시만요. 1인 가구 중에 미혼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1인 가구에 그게 포함이 되나요? 미혼모가? 네네, 포함됩니다. 근데 자녀가 있으면은 1인 가구가 아니게 되지 않나? 그 1인 가구 자체도 뭐 건강관리 기준법에 따라서 네. 그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건 제가 그래서, 처음 알게 되었네. 그래서 일단 1인 가구는 증가하지만 예. 미혼모는 줄어들고 있다. 어쩌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확실히 늘어난다는 건 그건 거의 팩트잖아요. 그건 불변의 어떤 현상인데 지금. 전 세계적인 그렇죠. 유명한 그 이상 현상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미혼 가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예. 1인 가구 내에서 미혼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나 예. 것 같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자세한 통계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미혼모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미혼모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발적 미혼모가 있을 거고, 문가비 씨 같은. 그렇죠. 자발적 문가비 씨도 있을 미혼. 수 있고, 네, 그렇죠. 그 예전에 일본 그인 사유리 씨인가? 사유리 씨라고 우리 방송에서 활동하신 사유리 정자 씨. 기증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 그것도 미혼모의 형태잖아요. 미혼모죠. 그 자발적 미혼모. 네. 혹시 통계에서는 자발적 미혼모와 그 어떤 불가피하게 미혼모가 된 이런 거를 구분하는 통계는 좀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건 어떤가요? 그건 시간 조사 기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찾아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아마 있기는 있을 겁니다. 비자발적 미혼모와 자발적 미혼모의 차이. 이게 비율 차이. 사실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 저도 이게 일종의 편견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좀 비자발적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 그 예전에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뭐 약간 뭐 고딩 엄빠 뭐 이런, 지금도 하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고딩 하고 엄빠라고 해. 물론 그건 이제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예외적인 게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른 시기에 관계를 가져서 애를 가질 때 미혼모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청 찾아보면서 언뜻 봤는데 10대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네. 비율이 좀 많이 높아요. 확실히 높나요? 확실하게 높아요. 한 60%인가 70% 정도였고요. 그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높네. 20대가 한 20% 정도 이 정도였어요. 야, 그러면은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좀 이번 주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너무 편견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좀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어린 나이에 분명히 그 남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 절반 이상의 그 비중이 그 청소년 나이대 분포에 있는 걸 보면은 약간 그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찌 보면은 뭐 제가 미혼모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만약에 미혼모를 조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미혼모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줄이는 방향성을 논한다고 한다면 교내에서의 학습 과정에서의 어떤 성교육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다뤄야 이게 좀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교육보다는 아마 사회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 냉혹한 현실 이런 걸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거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냉혹한 현실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사람 한 명을 저희가 탄생에서부터 20세까지 키울 때 드는 총 비용이 평균적으로 3억에서 5억 정도 든다고 봅니다. 네. 평균적으로. 네. 그걸 어린이들은 모르는 거죠. 그 억이라는 단어 자체 그리고 그걸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해야 되냐라는 네. 그런 뭔가 냉혹한 그 사회의 무서움, 돈의 무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모르니까 한순간의 쾌락에 약간 좀 책임을 안 지고 하는 거죠. 아마 아이가 탄생했을 시에 나왔을 그 뭐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부터 혹은 뭐 콘돔을 안 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이 없는 행동이었는가 라는 그러니까 걸 먼저 알려줘야 된다고 조금 봅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 좀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실수하면은 인생 진짜 꼬인다. 이런 약간 경고성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경고, 위협, 약간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어차피 저희가 근데 성욕은 인간은 무조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는 못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브레이크 제동 장치를 걸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미혼모 관련해서 저도 좀 몇 가지 본 게 있는데 미혼모 아까 그 연령대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미혼모의 학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조사한 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미혼모의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이 90년대 75% 정도에서 2000년대 들어서 85%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 이상도 19.2%로 미혼모도 나름 그 학력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미혼모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복지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이렇게 서포트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고학력으로도 좀 이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좀 너무 복지라든가 미혼모를 위한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자세히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막 뭐 좋다 나쁘다 할 판단은 못하겠는데 들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복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직업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셨을 때 우선 뭐 주거 비용이라든가 양육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복지도 있고요. 정책 다른 뭐 직업 교육이나 다른 정책 같은 경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있죠. 이 미혼모를 하기 위해서 뭐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에 있어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학력을 그만두는 여자들이 좀 많아지고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자가 한 명이 더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좀 양육을 좀 부탁을 해서 자기 커리어나 이런 걸 좀 쌓을 어떤 시간적, 금전적 이런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상대방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육아도 독박이죠 사실상. 독박 육아죠. 이건 독박이죠. 이건 독박으로 쳐야죠. 불가피한 네, 독박인데 그쵸.
이런 상황에서 진짜 경제적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뭐 아까 남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 혹은 교육적 기회를 많이 제공은 하고 있지만 육아를 좀 전담해주는 시스템, 미혼모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좀 확고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조금 더 키워서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그냥 육아에 있어서 국가가 조금 나서줘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하니까 옛날에도 이 말이 있잖아요. 아이는 부부가 낳는데 네. 아이를 키우는 건 온 마을이 키운다. 공동 육아 책임 그쵸. 그런 걸 그런 강조하는. 걸 보면 좀 뭐 다양한 복지가 출산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니까 좀 옛날에는 어느 마을이나 동네에서 애가 태어나면 약간 젖동량이라고 하죠. 이게 아기한테 젖을 좀 이렇게 물려주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었나요? 젖동량은 그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아닌가요? 약간 그것도 맞아요. 그 젖동량은 미혼 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그래요? 심청전 얘기 아시나요? 그게 거기서 나온 예, 건가요? 그쵸. 젖동량이? 동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걸하다라는 거. 젖을 구걸하는 행위인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네.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아니 그러면은 젖동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젖을 뭐 공유를 해준다 해야 되나? 여튼 아기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젖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뭐 반찬이 될 수도 있고 미음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시골에서는 좀 나눠주고 그랬죠. 제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이게 좀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 좀 되게 좀 팍팍해졌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주변 이웃들 간의 관계가 과거와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남인이 말씀하신 그 사회가 공동으로 육아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갑자기 뭐 이웃집 잘 알지도 못한 이웃한테 부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제도적으로 이렇게 육아를 좀 확실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원, 특히나 미혼모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미혼부들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미혼 부가 아마 고생을 더 많이 하긴 할 거예요. 그래요? 네. 뭐 남자와 여자의 할 수 있는 일에 따라서 평균 임금의 차이가 좀 나서 미혼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200 정도 벌면 미혼부는 한 달에 뭐 한 270 정도 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한데 뭐 사회적 인식이라던가 법적인 측면에서도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을 해서 미혼모가 되고 미혼부가 됐다 했을 시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한 66% 정도 받거든요. 네. 전체 그 수에. 근데 미혼부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못 받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양육비를. 네. 그런 걸로 따졌을 때 미혼부도 아마 어려움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약간 미혼부가 좀 상대적으로 주목받기가 힘든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미혼부에 뭐 기러기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미혼모 관련해서 뭐 현황 등이나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노래 먼저 한 곡 듣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 첫 번째 곡은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듣고 오시겠습니다. If I can reach the stars, pull one down for you, shining on my heart, so you could see the truth. And this love I have inside
예,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해님과 함께 다시 좀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서는 이제 미혼모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번에는 비혼,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또 저출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각자의 생각, 여기서 생각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원인이 무엇이고 뭐 해결 방안이 쉽진 않겠지만 또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각자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면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혼인 건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이긴 한데 한국의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그 2022년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1% 정도 증가를 한 수치라고는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1996년이죠. 이때는 40만 건, 혼인 건수가 40만 건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97년에는 30만 건대로 하락한 뒤에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2016년쯤 한 10년 전쯤 되네요. 생각해보면 이때 한 20만 건대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향세가 결혼에서도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걸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출산율은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이제 0.76명이라고 해서 굉장한 그 어떤 사회적 충격을 주었죠. 초반만 들어줘. 2분기에는 0.72명 가고요. 3분기에도 0.74명인가? 계속 0.7%를 유지를 했었어요. 원래는. 어때 저희 0.6으로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출산율의 미래 동향에 대해서는 0.7 정도가 유지될 것 같기는 해요. 0.6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왜냐? 희망적으로 보시네.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동향 자체가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이 난다. 이혼도 잘 안 하는 그런 추세에서 지금 결혼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20만 건이었나요? 결혼율이 그 정도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출산율도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여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마 0.7%대 유지하지 않을까.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서울이었나? 특정 지역에서는 0.6 이미 나왔다고 한 경우도 서울이요. 서울 경기권이 아마 0.5인가 0.62 사이일 거예요. 또 이 출산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결혼 그 추이 이런 것과 더불어서 1인 가구가 아까 저희도 얘기를 했었는데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급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인 가구 통계도 좀 살펴보면요. 2022년에 전체 가구 수의 34.5%가 1인 가구였다고 하고 작년이 아니구나. 2023년 같은 경우는 또 35%로 또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봐서는 저희 뭐 50% 도달하는 것도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인 가구가. 그 계속 말하고 있는 인구 동향과의 조사에 의해서 인구 동향과 한 3번 말한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굉장히 유용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한 20년 지나면 한 50%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25년 그 사이. 1인 가구 일단 남해님이 또 1인 가구시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나요? 1인 가구지 않나요? 현재? 1인 가구기는 한데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인 가구로 안 치는 것 같더라고요. 안 친다고. 왜 그걸 안 칠까요? 일단 생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생활 단위가 조금 다르게 집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룸은 말 그대로 뭐 어떤 그 원룸 집 뭐 한 6평에서 10평 정도 사이에 되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집주인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마 가구 수로는 1인 가구로 안 치고 약간 좀 뭐 빌라나 네. 아파트 뭐 LH 월세 이런 사람들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 1인 가구라고 할 수는 있지 않나요? 어찌 보면. 그리고 1인 가구 그 원룸이라고 하는 거에는 대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 아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통계의 함정이 좀 크게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이미 넘은 거 아니에요? 500만 명? 그럴 수도 있어요. 아, 500만 명이래. 50%. 50%? 50%가 넘었을 것 같은데. 그거야 전 좀 잘 자세히 모르죠. 일단은 그 부분도 제가 처음 좀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튼 이 현상 우리가 짚어보긴 했는데 남해님이 보셨을 때 이 현상이 좀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제 생각엔 좀 어렵다고 보지만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남해님이라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 인간 사회라는 것 자체가 옛날 뗀석기 시절 시족 문화 그 시절부터 네. 뭐 이렇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간 좀 사회성과 뭐 전문 분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옛날에도 뭐 누구는 사냥 가고 누구는 집에서 일하고 분업. 예. 그런 걸 바탕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따로 무리지어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아 그게 그래서인지 그 한국 보건사회 연구의 정기 간행물 중 하나에 네. 국제사회 보건 리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리뷰 중에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획물에서 아, 대응. 네. 어떻게 이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대응할 할 것이냐. 것인가. 네. 왜냐하면 뭐 독일, 필리핀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선 지 이미 오래고요. 1인 가구 그 퍼센트가. 미국도 한 30% 정도 되고 일본도 뭐 한 20년 내로 30%, 40%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네. 추세라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그 기획물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네. 논문이나 네. 따로 뭐 투구를 할 때 그 서론에서 나왔던 말이 무리를 지어 살아온 수십만 년의 그 사피엔스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나 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뭐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계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사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뭐 다른 나라는 그렇죠. 1인 가구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만 뭐 1인 가구가 감소를 한다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오히려 너무 빨라서 문제죠, 우리는. 그게 아마 한국에서는 92년부터 보고 있어요. 민주화가 끝난 직후. 민주화 이후로부터 1인 가구가 네.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또 97년에 또 큰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IMF. 그것 때문에 일단 뭐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 그것 때문에 미혼, 혹은 뭐 늦게 결혼하는 만혼, 혹은 아예 하지 않는 비혼 이 증가해서 앞서 말했듯이 뭐 한 9%였나요? 10%였나요? 어떤 결혼 말씀이세요? 하고 출산을 안 하고 막 이런 네. 그게 생기고 그에 따라서 생긴 개인주의. IMF 때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시면은 그 밥그릇 만드는 사장님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참 인상 좋고 다른 사람들 실수를 해도 눈 감아주고 그랬는데 네. IMF가 끝나고 막 외국인 노동자 교용하고 뭐 하나 잘못하면 트집 잡아가지고 욕을 하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야박해졌어요? 네, 그쵸. 야박해지는 그런 개인주의의 확산이 1인 가구의 증가 혹은 출산율 감소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도 굉장히 좀 공감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첫 번째는, 약간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기술 발전? 이건 사실 좀 뗄려야 뗄 수가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이긴 한데, 자본주의가 약간 그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되게 충실한 어떤 이념 체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욕망이 발현될 수 있는 그 사회 구조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혼자 살기에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좀 어찌 보면 외롭지 않고, 또 한편 정서적으로, 왜냐면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확실히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남인이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좀 정착되면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1인 가구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생각에 대한 존중이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생각대로 살아라. 그게 너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다. 이런 게 딱 정립이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 가부장식 사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혹은 그 연장자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거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구조에서 상당히 좀 많이 전환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선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요즘 뭐 선도 이제는 그 앱 같은 거 온라인 서비스로 등록해서 막 보지 않나요? 막 누가 중매해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도 여차하면 나 이제 좀 결혼할까? 좀 알아봐야겠다, 등록해야겠다. 막 이런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해결 방안, 사실 이거를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 어떤 물리법칙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될지는 좀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만약에 문제라고 본다면, 우리 어떤 사회나 시스템에 어떤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뭐라고 좀 보시나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어려울 뿐더러,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냐라고 했을 시엔 전 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 혹시 1인 가구 자체가 인간이 원래 추구했어야 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궁극의 형태 아니냐. 네, 궁극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진짜로 우리 역사를 보면 점점 그렇게 발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눈에 띄게 좀 많아져서 그렇지, 큰 틀에서 보더라도 점점 이렇게 개인의 그 생각과 그 생활 방식이 더욱더 이렇게 좀 조명을 받는 그런 시대로 흘러왔지 않나, 인간의 그 역사가. 앞서 말했듯이 혼자가 돼도 살만한 사회가 되니까 뭐 개인주의화가 됐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살만해지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면 혼자 사는 게 인간 그 진짜 본연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현상 혹은 사회의 현실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스템적인 불안감을 조금 없애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인 것이 됐든 개인주의화가 된 그 각 개인의 인식 문제가 됐던, 그걸 먼저 바꾸는 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복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복지나 혹은 뭐 산업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복지와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정치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절차가 특히 저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행정과 입법부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잘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투표는 일단 해야 되겠죠. 투표는 하는 거고. 일단 근데 이거 네. 제외하고 안토님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저도 진짜로 만약에 사실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는 맞는 거다. 네, 맞지만 증가가. 맞지만 사실 인구 감소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최근에 뭐 연금 문제라든가 사회 보장 시스템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좀 이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전례를 찾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 해결 방안을 찾을 때. 그쵸. 예. 매우 발상의 동의합니다.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좀 약간 위험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출산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는 현상이나 어떤 제도적 노력 이런 것들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출산율에는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출산율은 솔직히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신 복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서포트가 된다고 해도 저희 그 인구 구조를 완전히 이렇게 정상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각자가 가진 인식 구조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있다고 보지만 저는 지금 사회는 그 본성 이외의 어떤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현대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새로운 사회. 개인의 선택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거다. 단순히 욕망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봐요. 그 생물학적 욕망.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생산력과 그 기본 밑바탕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되고 그 이상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발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첫 번째 적은 인구로도 높은 생산성을 원한다. 맞아요. 인간은 지금까지 발전 형태가 생산성의 혁신을 이루면서 사회가 한 단계씩 발전을 해왔거든요. 뭐 과거의 산업혁명 이런 것처럼 뭐 정보화 혁명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그리고 이런 기술 변화에 앞서서 또 에너지 혁명도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에너지가 충분해야 그 에너지를 토대로 기술이 발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술 혁명에 앞서서 에너지 혁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사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과학 발전, 거의 동시에 가는 거죠. 예. 이거에 지금 올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도 부족하고 뭔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맨파워로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지하 자원은 부족한데 뭐 다른 뭐 토질이라든가 그런 건 좋아서 근데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토질도 좋지만은 저희 나라보다 토질 좋은 나라들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일단 중국 제일 크고요. 토질은 미국만 보세요. 미국만 보더라도 그 광대한 땅의 토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로 먹고 산 게 아니라 사람으로 먹고 살았죠. 옛날 먹고 뭐 산 거예요. 독일의 간호사 파견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제조업 혹은 에너지 IT 산업 이런 맞아. 걸로 먹고 살았죠. 근데 그 사람으로 했던 게 몸으로 때우던 거에서 이제 기술, 과학 이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R&D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R&D 예산을 줄이면 곤란하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우 동의합니다. 이거는 좀 제가 뭐 정치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의 과학 발전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AI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되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AI R&D에 된 그 측정된 그 금액 자체가 전 세계의 한 80%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핵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이제 마칠 때가 됐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어떤 가족의 형태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을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남해님은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가족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만들어질 가족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한 그 비혼, 네. 비혼 동거 그게 비혼.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출산도 뭐 비혼 동거하면서 출산할 사람은 출산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어떻게 되든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겠죠. 저는 그럼 좀 도발적인 형태를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저는 이제 인간과 가족이 되는 걸 넘어서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 아, 뭐 동물과 가족이 된다거나 이런. 아니, 동물은 이미 건가요? 가족에 가까운 형태가 됐죠. 그쵸. 예, 개팔자가 하지만 상팔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아마 로봇과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인간 형태를 닮은 로봇과 가족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번에 AI 말하면서 예. 한 뭐 영화 헐이라던가 그런 쪽 측면에서요. 그렇죠. 정서적인 것까지 교감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20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물론 관련된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도 완비가 좀 보완이 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것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올해 새해 첫 방송이 되었는데 올해도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남해님이 선곡하신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 듣고 오시겠습니다. 듣고 오시는 게 아니죠. 마치겠습니다. Des yeux qui font baisser les miens, un rire qui se perd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qu'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que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l'a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l'aperçois, alors je sens dans moi mon cœur qui bat. Des nuits d'amour à plus finir, un grand bonheur qui prend sa place, des ennuis, des chagrins s'effacent, heureux, heureux, à en mourir.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toi pour moi, moi pour toi dans la vie. Tu me l'as dit, m'as juré pour la vie. Dès que je t'aperçois, alors je sens dans moi